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게시된 사이트에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냈는데요. 법적 의도는 무엇인지 오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집단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환자들에게 의료 대란 피해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약 8,900여 명이 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중 7,8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70%의 규모인데요. 갈등이 계속되면 앞으로 이탈하는 이 전공의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규모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경우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보건 쪽에서 또 처음 있는 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요. 이런 자연 재난 외에도 이 보건의료 마비 같은 경우도 사회 재난으로 규정을 해서 이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때 심각 단계를 발령한 적은 있지만 이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심각 단계를 발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남은 의료진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까? 네,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 전공의의 70%가량이 지금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임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들을 통해서 지금 의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의료진들도 이제 업무가 과다되다 보니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 좀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도 사실 응급실에서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전해지는 사례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떠도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협진이 바로 불가능하게 된다면 환자 입장에서 어떤 법적인 책임 소재 같은 건 좀 어떻게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책임의 소재는 지금 정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내렸던 이 업무 개시 명령이 과연 적법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리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또 이제 핸드폰을 꺼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문자로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문자로 보낸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이 적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리적인 좀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정부의 입장대로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문자로 내린 것이 적법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들에게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법상 이 형사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병원에서 일종의 서약서,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류의 서약서입니까? 네, 뭐 사망이라든지 어떤 의료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묻지 않겠다라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병원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약서를 받겠다라는 건 일종의 면책이라는 거를 미리 동의를 받는다라는 거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다만 이러한 서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의사로 정상적인 의사로 과연 서약서를 작성을 했느냐 이 부분이 법적인 다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이라든지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서약서의 법적 효력 자체에 대한 다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간호협회에서 법적 보호장치 없이 불법 진료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라는 입장문을 냈던데 지금 간호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가 많다 보니까 간호사들도 지금 의료 현장에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에도 지금 간호사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법적 사고가 어떤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의료법 위반이고 아니면 혹시나 민사상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더라도 이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해가지고 이 위법성이 배제되는,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법리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의료 대란
상황에서 의료 행위에 투입된 간호사의 행위가 과연 의료법상 위법한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다툼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보장 없이 지금 현재에서 막 진료도 하고 뿐 아니라 뭐 수술이라든지 그런 응급 상황에서 의사를 대체하는 경우까지 되기 때문에 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예. 의료 행위를 했던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정부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떤 방안 없이 의료 행위에 투입되는 것은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공의 업무까지 떠안게 된 PA 간호사 이야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장은 또 강경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막겠다, 집단 행동을 막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총궐기가 집단적인 파업이 아니라 만약에 어떠한 자발적인 모임이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집회 시위법에 따라서 어떠한 적법하게 이 시위나 집회를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이런 강제를 했다, 이 집회 시위에 모이도록 강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강제로 파업을 도모했을 때는 공정거래법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그리고 의료법상 위법 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참석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 집단 행위에 대한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리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의협에서 계속 지금 집단행동 한 적 없고 자유의지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한 거다라는 입장문을 내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추후에 재판 같은 데 가게 됐을 때 또 이 역시도 법적인 해석 여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집단 행동 막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참여자들에 대해서 형사 책임 묻도록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예전에도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이 원격 진료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의사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파업을 주도했던 의협 간부들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가 되었는데요. 무죄가 선고되었던 법적 이유가 바로 이 강제로 동원한 게 아니라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한 것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협에서도 지금 이런 집단 총궐기가 누군가의 강제라든지 누군가의 협박에 의한 참여가 아니라 의사들 모두 개별적으로 자진해서 참석한 거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해석 여지가 있는 게 저희 얘기를 잠깐 나눠봐도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인 거고 특히 그 전공의들한테 사직 전에 아예 그 컴퓨터에 있는 자료 같은 거 좀 삭제하라라는 글이 또 사이트에 올라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이거 혐의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지금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갔는데요. 어떤 부분을 압수수색했는지를 보시면 IP 주소, 그러니까는 접속자 이력에 대한 압수수색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 주소를 좀 추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사이트마다 이 서버를 보관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사실 관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된 내용처럼 이 전공의들에게 뭐 모든 의료 기록을 삭제해라 아니면 삭제해도 복원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다른 식으로 변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이 있었던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일단 의료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교사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 의무 기록을 뭐 변조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는 이런 전자 기록을 손괴를 해서 손괴한다라는 것은 뭐 삭제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변조한다는 지 모두 포함이 되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 그러니까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혐의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잖아요. 향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로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작성자를 이제 검거를 해서 이제 처벌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의사 단체와 이 정부가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고조를 더 오히려 시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이런 처벌하는 행위를 보여주면서 기존에 있던 집단 행동이라든지 어떤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번에 황의조 선수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유포한 혐의로
형수가 처음에 이야기됐었는데 본인은 아니다. 이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했었던 형수가 지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을 했습니다. 반성문에 어떤 내용 담겼다고 전해집니까? 네, 반성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요. 이 형수가 밝히기로는 자신과 자신의 남편, 즉 황희조 씨의 형이죠. 예. 자신의 부부는 5년 동안 황희조 씨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 그런데 이제 영국으로 이제 구단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황희조 씨와 갈등이 빚어졌고 이로써 이 본인들에게 다시 황희조 씨가 의존할 수 있도록 이 황희조 씨 핸드폰에 남겨있던 동영상으로 협박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범행 동기를 상세히 밝히면서 예. 이 잘못했다라는 식의 이제 반성문을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태도를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그전엔 전혀 상관없다고 했다가 사실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이 피의자가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록이라든지 증거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라든지 아니면 수사 기록을 모두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충 이 선고에 대한 판결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통해로 양형을 다퉈야겠다. 그러니까 즉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이 양형을 줄여야겠다. 이러한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황희조 씨도 이 불법 촬영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수 입장에서는 본인의 범행으로 황희조 씨의 이런 범행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다 보니까 이 황희조 씨를 일종의 동영상 유포의 피해자로 만들어서 황희조 씨를 어떻게 보면 구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겼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불법 촬영 피해 여성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뭐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진짜로 이 형수의 자백이나 반성문이 향후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짚어볼까요, 저희? 사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혐의 자체가 지금 형수의 재판에서는 이런 불법 영상을 유포를 시켰느냐 이 부분이 사실 관건이고요. 황희조 씨가 만약에 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이러한 영상을 촬영했느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촬영했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전혀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설사 만약에 황희조 씨가 이 형수가 동의 없이 황희조 씨 영상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촬영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저희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더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대표가 지금 미국 송환 결정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불법적인 주장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행을 말하고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아마 한국과 미국 양국의 사기죄를 대하는 이런 선고 형량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 중에 약간 오류가 있어도 좀 짚어보면요. 예, 예. 일단 기사 중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사기죄로 선고될 수 있는 법정형이 최대 40년인데 반해서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을 선고가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권도영 씨가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 조금 오류가 있는 게요. 우리나라 이 법정형에도 50억 이상의 사기인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잘 아시다시피 법정형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1조가 넘는 이 금융사기 피해 피고인에게도 최대 40년형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제 범죄라든지 사기 범죄를 보는 이 시각이 조금 오히려 좀 원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100년형 넘게 선고하는 미국으로 송환된 것 자체가 권도영 씨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한국 피해자들도 워낙 배상 문제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 항소 결과에 주목할 것 같은데 한국 송환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법원에서 이 예.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결정 근거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말을 한번 좀 유념해서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대외 정책 파트너다라는 말을 했는데 다시 해석을 하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항소법원에서도 지금의 이 법원의 결정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